부모들이 자식에게 실망하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하죠. 살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렸을 땐 아들이 그저 얘기를 잘 지어내서 하는 재단꾼 정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들킬 걸 뻔히 아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거짓말이 마냥 귀여워 보였죠. 아마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뻔히 들킬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볼펜으로 야무지게 고쳐온 성적표를 들고 와서 당당하게 1등을 했다 얘기하는 아들 녀석.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서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을까 해서 미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의 거짓말은 나이가 먹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쉽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학창시절 아들의 학부모 상담을 갖다가 담임 선생님의 얘기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진영이한테 들었어요. 집에 강도가 들었다면서요. 세상에 아직도 그런 못된 인간들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게 그래도 어디 안 다치고 무사하신 게 천만다행이라고 제가 진영이한테 그랬죠. 뭐 크게 피해보셨던 일은 없으신 거죠? 이제 다 수습됐고요. 선생님의 얘기에 놀라서 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요? 하고 되물으니 저희 아들 녀석이 얼마 전에 과제 제출 시간을 어겨놓고 교무실에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다급하게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아들한테 매를 들었죠. 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냐? 도둑질은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하고요. 회초리를 맞아서 종아리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 순간에도 아들은 제 앞에서 자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며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제가 따끔하게 혼내고 붙잡았더라면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크진 않았을까 새삼 후회가 되는 부분이네요. 거짓말이 아들의 어린 시절에서 끝나지 않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저에게 굴러오게 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늘 바빴었고 아들이 조금 더 크고 난 이후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더 바빠졌죠. 사실 남편이나 저나 그렇게 여유 있는 집에서 자란 게 아니거든요. 사업을 한답시고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어줄 만한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비새끼들처럼 입 벌리고 나도 좀 도와줘 나도 좀 도와줘 하는 식구들만 한 바가지 달고 있었으니까요. 부자는 3대가 망해도 부자라고 하죠. 제가 보기엔 반대로 거지는 3대가 허우적거려도 거지예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가난을 극복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없는 살림에 있는 돈 없는 돈 친척들 돈까지 끌어다가 한 사업의 결과는 그야말로 대실패였습니다. 매일같이 집에서 한숨을 쉬고 전 그냥 고개만 돌리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쏟을 것만 같았죠. 들통날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아들은 그게 엄마가 정말 즐겁고 웃겨서 웃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들이 저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도 저런 장난에 웃어준 나 때문이 아닐까 싶어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거죠. 남편의 사업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어음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면서 저희 집은 그냥 저희 집 혼자 망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집에서 살림한다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벌려놓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회사가 쫄딱 망하고 나니까 그동안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얼마나 큰 돈을 빌리고 다니고 또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난 이후에 문제를 틀어막기 위해서 친척이며 지인이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손을 벌리고 다녔는지도 알게 됐죠. 남편 이름으로 진 빚이니 남편 혼자 책임지면 될 일 아니냐고요. 가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름 석자만 가지고 이건 네 빚, 이건 내 빚 하고 나눌 수 있겠어요? 남편의 채무는 결국 저희 가족에게도 피해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저녁 내내 문 두드리고 갔어. 집에 없는 척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당신 대체 빚을 얼마나 지고 돌아다닌 거야. 진영이는 빚쟁이들 피해가지고 계단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뭘 어쩌긴 어째.
작은 형님네 집에 잠깐 보내놨지. 당신 작은 아주버님한테도 돈 빌렸었다며.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형님네 애 손잡고 가니까 그 추운 복도에 30분을 세워두다가 겨우 문 열어주시더라.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니? 내가 이번 주에 집에 들어갈 땐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버텨줘. 남편은 빚쟁이들한테 쫓겨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남편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빚쟁이들은 또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려가면서 남편의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고 이웃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받았죠. 어떤 날엔 새벽 내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이웃 주민이 시끄럽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줘 겨우 상황이 멈추기도 했어요. 남편이 돈을 빌리지 않는 친척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맡겨놓는데도 한계가 있죠.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 남편한테 연락을 하니 미안하단 소리만 고장난 카세트 테이프처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남편이 기껏해서 가져온 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이혼이었어요. 이혼. 이기적인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우리 식구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혼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 미안해 여보. 내가 진짜 우리 가족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응?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빚 이거 다 책임지고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이혼이라도 하자. 당신이랑 진영인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그러냐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내 아들 애비 없는 자식 만든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남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요. 아들이랑 나라도 살려면 방법은 이것뿐이다라는 것을요. 그렇게 아들이 아직 중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혼 도장을 찍게 됐어요.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직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흰 정말 빚쟁이들, 사채업자들이 온 가족 다 괴롭히는 거 남편 하나만 괴롭히라고 갈라선 이혼이라 그런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난 이후에 남편과 연락 한 번을 한 적이 없어요. 전화비를 낼 돈도 없는 건지 아예 잠적을 해버린 건지 몰라도 아들 중학교 들어가는 날 딱 한 번 용기 내어 전화를 해보니 없는 전화라는 얘기만 들리더라고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이렇게 덧없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 사이가 완전히 끝이 났구나 느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제 생활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남편과 갈라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았지만 아들과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제가 헤쳐나가야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 공동의 생활을 위해 축적한 자산과 빚은 갈라섰어도 함께 갚아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니 양육비니 이런 것들을 받을 생각은 애초에 해본 적도 없었고요. 남편이 남겨준 빚 일부만 가지고 아들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직장 생활을 따로 해본 적이 없었던 저였으니까 아들과 빚만 덜렁 안고 남겨졌을 때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루는 아침에 아들을 깨워놓고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스러운 것도 있어서 그냥 학교 가서 양호실 가지 그러냐 했어요. 학교 안 간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던 앤데 갑자기 왜 이러나 좀 이상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젠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배도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들 붙잡고 넌지시 물어봤죠. 너 혹시 학교 가기 싫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베개에다 머리를 묶고 그래요. 애들이 놀러가서 가기 싫다고요. 전 처음에 그냥 어린애들 투정이라고만 생각했죠.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애들이 놀리고 애들이랑 좀 다퉜다고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냐고. 얼른 땡깡 부리지 말고 일어나라고 아들을 일으키니 팔을 팩 뿌리치고 그러더라고요. 아, 싫다고. 학교 가면 애들이 수급자라고 거지라서 나라에서 적선해준다고 그렇게 놀려서 가기 싫다고.
수학여행이고 뭐고 하나도 못 가고 이 우유도 공짜로 받아온다고 애들이 거지라고 놀리는데 학교 안 가. 관둘 거야.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아들의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과 살게 되면서 당장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느라고 아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로는 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순간에 정신이 퍼뜩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아들이 어디 나가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상황, 그런 상황은 절대 만들지 말아야겠다 싶어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집에서 살림밖에 안 해본 전업주부지만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 열정 하나만 가지고 어디든 부딪히고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아마 아직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들의 저녁밥을 챙겨주고 엄마가 밖에 나가 무얼 하는지, 아들이 잠에서 깨지도 않은 시간에 목욕탕 청소, 우유 배달까지 마치고 들어와서 쏟아지는 코피에 휴지로 코를 틀어막고 아침을 준비했던 걸 말입니다.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길 원했어요. 고생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남 몰래, 정말 아들도 몰래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하루 일을 몇 개씩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같이 살 때 졌던 빚을 갚고 생활비며 아들 학원비며 빼고 나면 얼마 남는 돈도 없었지만 꼬박꼬박 저축도 했어요. 나중에 아들 장가갈 때 아파트 값이라도 보탤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서요. 저 참 누구한테 남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네요. 아들은 이런 제 피나는 노력을 영원히 몰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묵묵하고 무식하게 살았죠. 남들 하는 건 다 하게 해줬던 것 같네요. 비록 아들은 제 기대에 계속해서 못 미치는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말입니다. 네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응? 어디 가서 일이나 제대로 해봤어야 일도 하는 거야. 너 그러다가 너희 아빠 꼴나서 길바닥에 또 다 내앉으면 좋겠어? 그래? 엄마, 나 진짜 자신이 있어서 그래. 비교할 때 비교해야지. 내가 이 사업만 성공하면 엄마 그동안 고생했던 거 싹 다 갚아주고 여름에도 밍크코트 입게 해드릴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대학을 다니던 중간에 갑자기 아들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겠다면서 중퇴선언을 했어요. 너 지금 네 대학에 등록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알기나 하냐? 땅 파면 그 돈이 나오는 것 같냐? 엄마는 뭐 안 힘들게 돈 버는 것 같냐? 싫은 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전 이미 남편의 사업 실패를 한번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단 마음만 있다고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 힘든 길을 굳이 나서서 걸어가려고 하나 참 답답하고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라는 게 뭐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죽어도 자기는 대학 나와서 회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저도 말릴 길이 없더라고요. 통장 하나 깨서 그대로 줬죠. 원래 이거 너 결혼할 때 주려고 했던 돈인데 그래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썰어봐라. 네 결혼 자금은 네가 버는 것으로 하고 너 하고 싶은 사업 제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죠.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를 조금씩 먹고 나면 자기 노후 준비를 해야지 자식이 자기 노후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무조건적으로 투자하는 것만큼 멍청하고 눈먼 돈이 없다고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묻고 저한테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누가 그러더라도 전 똑같이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기가 행복한 길을 가겠다는 것을 도와주고 싶지 않아 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 있을까요? 엄마, 내가 뭘 했어? 성공할 거라고 했지? 이제 엄마도 고생길 끝났다.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릴 날도 얼마 안 남았네. 안 남았어. 호강이고 뭐고 엄마는 이제 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너도 나이 먹었으면 얼른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리 잡아야지. 행복이란 거 그거 별거 없다. 엄마도 아무리 힘든 순간에 네 얼굴만 보면 웃음 나오더라. 너한테도 그런 식구 하나 있어야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들의 사업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괜히 아들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요즘에 일은 좀 어떠니,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니, 이런 질문도 일부러 안 했었지만 얘는 정말 좀 순수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얼굴만 봐도 지금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딱 티가 나는 거거든요. 평생 용돈 받아 엄마 선물 한 번 안 사오던 애가 비싼 화장품이며 패딩 같은 것을 사다가 선물이라고 척척 안기시질 않나. 자식으로 노후 대비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또 막상 이렇게 자식이 뭔가 해다 주면 기쁜 것이 우리 부모들 마음이잖아요. 저도 여느 부모와 다를 것 없이 이젠 자리도 잡았는데 괜찮은 사람 만나 장가가야 하지 않겠냐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가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뭐 보면 애가 좋은 애인지 안 좋은 애인지 알겠어요. 그저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거죠. 소개받아서 만난 사이라고 하는데 얼굴도 새초롬하니 예쁘게 생겼어요. 결혼을 할 사람이라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냥 아들이 지 마누라 될 애 얼굴 보면서 싱글싱글 웃는 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결혼을 반대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제가 뭐라고 남의 집 딸 점수 매겨가면서 반대를 해요. 아들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다만 결혼식장을 가득 채운 거래처 사람들과 악수를 하면서 너털 웃음을 짓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얘가 정말 이제 다 컸구나 싶어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이 모습을 애 아버지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어 또 기분이 이상하고요. 결혼식장에서 아들 쪽 부모님이 우는 것만큼 꼴 보기 싫은 게 없다고 누가 그랬던 말이 생각나가지고 한복 옷고름으로 눈가를 꾹 누르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저한테 걱정이랄 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성해서 키워놨겠다. 아들의 사업도 잘은 모르겠지만 승승장구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외롭게 살까봐 걱정했던 아들 좋다는 여자 만나 가정도 꾸렸겠다. 빈말이 아니라요. 진짜 당장 내일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왜 사람이 술을 마시면 바깥에선 정신이 멀쩡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눈이 해벌레 풀려버리잖아요. 그게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거예요. 긴장이 풀려서. 밖에서 그렇게 긴장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긴장이 해벌레하고 풀리니까 그때 정신을 탁 하니 놓아버리는 거죠. 제 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아들 키우느라고 내내 아프면 안 된다. 무조건 건강해야 한다.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아들도 잘 키워놨고 걱정 없겠다 하고 긴장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고장이 나더라고요. 어디 사신다고 하셨죠? 관절도 그렇고 지금 디스크 상태가 워낙에 안 좋아서 지금 당장 입원하셔서 검사도 하고 수술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회복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달 정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통원 치료도 받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나 요 앞에 아들네 집이에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아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 치료 받든가 해야지. 며느리도 집에서 쉬고 있겠다. 뭐 걱정이라고. 병원에 갔더니 지금 바로 수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면서 회복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한 달은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걱정 없었죠. 이 근처에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두 사람한테 얘기를 꺼내기 전에 말입니다. 글쎄, 나도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엄마 입장에서 서운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요즘에 일도 바쁘고 해서 여튼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치료부터 받으세요. 나도 예지랑 얘기 한번 해보고 알려줄게.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있는데 설마 엄마 하나 못 모실까 봐서요. 며느리랑 상의를 해보겠다는 아들의 얘기에 내가 얘네한테 다 늙어 괜한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는 아들의 모습에 오히려 한시름 마음을 놨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아들의 말대로 이 두 사람이 당연히 날 모시겠지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잡아준 호텔방에서 지내면서 거의 한 2주 동안 혼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며 지냈습니다. 며느리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좀 찾아뵙고 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 괜찮으시냐고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얼른 오라고 그랬죠. 어머니 어쩜 좋아요. 이 사람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 완전히 길거리에 내앉게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부도 직전이라고 하던데 저희 지금 집에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빚 메꾸느라고 돈도 하나도 없고 기초수급자 등록 알아보려고요. 어쩜 좋아요.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사업하는데 어려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갑자기 부도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당장 집은 어쩌고? 왜 잘 나가다가 이렇게 꼭 삐끗하게 되는지 다급하게 절 찾아온 며느리와 아들은 갑자기 저에게 사업 부도 소식을 알렸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 며느리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그럼 너네 돈으로 그 빚은 다 해결한 거냐? 뭐 빚쟁이들이 집까지 쫓아오고 그러진 않냐고요. 당장 제 수중에 있는 돈이라도 수술을 하기 위해서 끌어다 만들어둔 돈밖에 없는데 아들 내외가 지금 당장 수급자 돼서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뒤 가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럼 이 돈이라도 보태가지고 급한 불이라도 꺼봐라. 며느리는 옛날 저처럼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수술하신다고 모아둔 돈 아니에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어머님 지금 당장 못 모시게 된 것만으로도 죄송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요? 지금 이깟 돈이 문제니? 안 그래도 나 보험사에서 돈 나와서 정 내가 죽게 생겼으면 그 돈으로 수술 받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 너네 문제부터 해결해. 아이고 그러게 무슨 사업으로 얼마나 크게 벌렸길래 부도가 나 부도가. 넌 네 마누라한테 미안하지도 않어? 아가 미안하다. 응? 네가 무슨 죄가 있겠어. 내 아들 만나 고생한 죄밖에 없지. 내가 몸 괜찮아지는 대로 어떻게든 너네 도울 방법 생각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죄송해서 고개도 못 드는 며느리 손을 꼭 붙잡고 네가 무슨 죄가 있어 죄송하다고 하냐고. 우선 이 돈으로 급한 것부터 막아보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고 그랬어요. 저야 나이 먹어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지만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두 사람이 고생하는 꼴을 못 보겠다 싶어서 제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조그만 월세방으로 들어가 그 돈을 건네주기도 했고요. 당장 하기로 한 수술은 조금 미뤄뒀죠. 지금 두 사람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밤낮 없이 일하고 있을 텐데 제가 그래도 엄마 된 도리로서 뭔가 좀 도움은 줘야 맞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친정한테 손 벌려야 하는 며느리 마음은 또 어떻겠나 싶고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 병원비와 약값도 아껴가면서 이 두 사람을 먼저 지원했죠. 허리고 어디고 마디마디 쑤시고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시에서 무슨 공공근로 사업이니 뭐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잘할 수 있다고 월급 받아서 꼭 써야 할 때가 있으니 나 좀 써달라고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아침 일찌감치 나가 청소 일을 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파스만 덕지덕지 온 몸에 바르고 잠에 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제 좀 살림이 좋아졌니, 먹고 살만해졌니 물어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매달 월급의 절반씩을 똑 떼어 보내주면서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했습니다. 수술까지 밀어놓고 나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 몸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허리가 아파서 기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살면서 그런 경험 처음이었네요. 걸레통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금방 오지 않아서 계단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계단에 딱 첫 발을 디디는데 허리가 찌릿해가지고 그대로 기절을 했다니까요. 병원까지 옮겨준 직원들이 그래요. 만약에 그때 뒤로 넘어가신 게 아니라 앞으로 넘어가셨으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다고. 성격 급한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내팽개치고 비상계단 문 안 열어봤으면 늦게 발견할 수도 있었다고. 뭐가 됐던지 간에 수술부터 빨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판 남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이상 미뤘다간 애들한테 나중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병원으로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너무 미안한데 엄마가 이젠 수술이든 뭐든 받아야 할 것 같다고요. 한 번도 힘들단 소리를 밖으로 꺼내지 않았는데 더 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겠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했네요. 내가 살아봤자 여기서 얼마나 더 살겠어, 응?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최대한 돈 들어가는 일을 안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아유 이렇게 미루다가 나중에 너네한테 더 큰 짐덩어리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야. 가난하면 좀 어떠니? 아 우리라고 맨날 가난하게만 살았던 줄 알아. 그러다가 얘 사업 잘 되고 하니까 다시 일어서고 그러는 거지. 너네 일 가면 내가 밥이고 살림이고 다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당장 없이 살더라도 가족끼리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고비 잘 좀 넘겨보자. 응?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혼자 지내다가 지난번처럼 기절해서 그대로 세상 뜨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그렇게 큰일 한번 겪고 나니까 마냥 무섭더라고요. 올해는 안 걸릴 테니 너네가 나 좀 보살펴주면 안 되겠냐.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엄청 걱정하고 죄송스러워하면서 그랬다니까요. 더 좋은 곳에 모셔야 하는데 하고요. 어머님 죄송스러워 죽겠어요. 살림이 조금만 더 나았어도 어머님 좋은 곳에 모시고 이런 걱정 같은 거 안 하게 만들어드렸어야 할 텐데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제대로 된 치료 받을 수 있게 저희도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오래 안 걸릴 거니까 고민할 시간 좀 주세요. 저도 막상 얘기를 꺼내놨지만 큰 기대를 하고 있진 않았어요. 집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요양사를 부를 정도? 끼케야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솔직히 떠보려는 마음도 아예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칼에 거절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술이든 치료든 받을 수 있게 본인들이 더 알아보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모습이 참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딱 일주일이었어요. 그 기특한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는데 걸린 시간 말입니다. 일주일도 채 안 지나서 며느리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이따가 집 앞으로 모시러 갈게요. 저희 그때 했던 얘기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고, 오늘은 어머님 모시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싶고 그래서요. 추우니까 나오지 말고 연락하면 그때 나오세요. 저녁에 같이 밥을 먹자면서 절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세 사람이 다 같이 외식을 한 지도 꽤나 오래된 것 같아서 애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오늘은 내가 계산하겠다 하고 지갑에 돈 챙겨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너네 오랜만에 몸보신 좀 하게 장어든 갈비든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 하는데 두 사람이 예약해둔 곳이 있다면서 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도착을 해보니까 호텔이에요. 여긴 뭐하러 왔냐 하니까 호텔 뷔페에서 저녁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니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데를 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일 텐데. 에이 엄마 건강도 안 좋은데 제대로 못 모시고 다닌 것 같아서 나도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었거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시고 싶은 대로 배 터지게 드세요. 어차피 뷔페라서 한 접시 먹나 세 접시 먹나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그동안 아픈데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다면서 저녁 식사를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지킬 도리는 지키는구나. 내 자식이고 내 며느리지만 이렇게 속이 깊은 애들이 또 있을까 싶었다니까요. 정말 맛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걱정 없이 애들이랑 웃으면서 밥 먹어본 것이 얼마나 됐는지 기억도 잘 안 났는데 두 사람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추억 만든다고 저도 밥 먹는 내내 애들 손 붙들고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케이크 몇 조각을 떠와서 디저트라고 이제 식사를 다 먹고 커피를 홀짝홀짝거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아들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그래 그때 못했던 얘기 마무리하자고 그래서 여기 온 거지 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보자 그랬죠. 망설이던 아들이 겨우 그러더라고요. 죄송하다고요.
뭐가 죄송하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들이 눈을 질끈 감고 그래요. 엄마 그때 얘기했던 거요. 아무래도 요양원 들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사정이 우리 두 사람 챙기기에도 여유가 너무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매일 엄마 옆에서 챙기고 모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 우리 형편엔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엄마가 서운해하실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죄송해요. 요양원이라는 세 글자에 다시 한번 심장이 쿵 하더라고요. 울먹거리면서 얘기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차마 화도 낼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왈칵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대체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너네를 위해서 아픈 허리를 붙들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내가 너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그 희생의 대가가 요양원이라니요. 제가 아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맨날 그랬거든요. 엄마 나중에 늙고 병들고 힘들어지면 다른 데 다 좋으니까 요양원만 보내지 말아달라고요. 차라리 시골 가서 혼자 골골거리면서 늙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요양원은 절대 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 마음 뻔히 알고 있는 아들이 먼저 꺼낸 요양원 얘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겠어요. 이러려고 비싼 밥 먹인 거야? 호텔 뷔페까지 오면서 노인네 배나 채워주고 요양원이나 보내려고 두 사람 머리 맞대고 그랬던 거냐? 다른 데는 다 괜찮아도 요양원만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처음으로 두 사람한테 화를 버럭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앵무새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모시고 싶은데 못 모셔서 속상합니다. 그 소리만 반복하는 앵무새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혼자 돌아가는데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그깟 요양원이 뭐라고 이렇게 눈물까지 흘러가면서 싫어하냐고요? 그거 나이 안 먹고 안 아파본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하는 감정이에요. 요양원에 가면 정말로 아들 며느리가 평생 나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내 인생 외롭고 쓸쓸하게 끝나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서럽고 속상해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아픈 허리도 아니었고 그거 좀 아프다고 요양원 얘기 꺼낸 아들 내외도 아니었고요. 이 나이 먹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주변에 도움 요청할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제일 서럽더라고요. 핸드폰을 열어서 전화부를 의미 없이 쭉쭉 내려봐도 도움을 부탁할 곳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인생을 헛산 것만 같아서 그게 제일 속이 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픈 허리를 붙잡고 제가 찾아갔던 곳은 옛날에 살던 동네였어요. 남편이 있던 시절에 사는 것은 어려웠지만 내게도 의지할 가족이란 것이 있었던 시절 살던 그 동네요. 많은 것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이제 동네에 알아보는 사람도 하나 없겠지만 옛날 추억이 문득 그리워져서 저도 모르게 이곳을 찾아오게 됐던 것 같아요. 아유, 오랜만이네. 나 기억해요? 옛날에 이 미장원에 머리 자주 하러 왔었는데. 그 오래된 세월 속에서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던 미용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커피를 마시곤 했던 사랑방 같은 곳이었는데 아직도 간판도 바뀌지 않고 익숙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고 반가운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말고 있던 원장님이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이냐면서 엄청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동안 연락을 한 통 없이 지내온 사람이지만 그래도 건물도 제 명의로 하고 있는 이 미용실에서 내가 도움을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얼굴에 철판 깔고 들어갔던 곳이었는데 주인이 안 그래도 절 기다렸다면서 엄청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한참 전에 떠나온 동네에서 날 기다릴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저한테 편지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봉투에 써있는 익숙한 필체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봐도 30년 전 이혼한 남편의 필체였거든요. 아유, 몇 달 전에 어떤 남자가 하나 우리 미용실에 와가지고 자기 행방을 묻더라고. 얼굴을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왜 이혼한 전 남편 있잖아. 그 사람이더라고.
손님들이 궁금하다고 얼른 열어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사람 인연이 언젠간 닿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편지 계속 보관하고 있었어. 아, 자기 다시 올 줄 알고 이거 전해달라고 했었나 보다. 응?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편지를 들고 도망치듯 미용실을 빠져나왔어요. 너무 놀라서 혹시 도와줄 수 있냐는 얘긴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네요. 집에 와서 편지를 꺼내보고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백한 글씨체로다가 그동안 자기가 너무 많이 미안했었다는 구구절절한 사과와 함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라고 빚쟁이들 피해 도망 다니느라 연락처를 바꾸고 나니 저한테 정말로 연락할 방법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편지를 맡기고 간다는 얘기와 함께 핸드폰 번호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한참을 고민을 했죠. 정말 이 사람한테까지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요. 신호음이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딸깍하고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당신 맞지 하는 따뜻한 음성에 전 또 한 번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응? 그때 그렇게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지내고 당신 핸드폰 번호도 없어졌다고 그래서 나 정말로 어디 가서 잘못되기라도 한 줄 알았지. 몸은 건강하고? 나야 잘 지내고 있지. 빚도 다 갚았고 나도 최근에서야 다시 사업 시작해서 먹고 살만해져 당신부터 찾았어.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편지 맡겨놨는데 무사히 읽고 연락 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 당신이야말로 얼마나 고생했어. 당신 혼자서 진영이 키우느라고 고생 참 많았지. 당신이야말로 건강은 잘 챙기고 있고 진영이는 결혼했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의 안부를 묻는 남편의 따뜻한 음성에 저도 모르게 목 놓아 울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당신 그렇게 집 나가고 나서 내가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 아들이 어느새 훌쩍 커버려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었다고. 당신한테 정말 얘기하기 창피하지만 사실 내가 얼마 전에 허리며 뭐며 수술할 정도로 안 좋아졌는데 애들이 지금 사업이 쫄딱 망해 기초수급자 신세가 되어버려서 뭐 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애들 걱정에 막막하다. 애들한테 신세지기도 미안해 죽을 것 같았는데 막상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내 신세가 너무 비참하고 당신 원망하려는 마음은 없는데 원망스럽기까지 하다고요. 그래도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이미 끝나버린 부부관계였지만 뭐 고자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제 지나간 인생을 전 남편에게 전부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그 얘기하면서도 내심 남편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고 나서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말고 아들이랑 며느리 말이에요. 이젠 사업도 잘 돼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난 둘째 치더라도 당신 아들 수급자 생활을 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않냐 하는 심정으로 했던 얘기였는데 남편은 아무런 말도 없이 얘기를 덤덤하게 듣고 있다가 아들이 수급자가 됐고 요양원에 보내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펄쩍 뛰는 게 아니겠어요? 수급자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 잘 되고 있다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던 참인데 기초수급자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당신도 사업해봐서 잘 알 거 아니야.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거. 나도 당신 생각 때문에 진영이 사업한다고 그랬을 때 너도 아빠처럼 고생하고 싶은 거냐고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그 피가 어딜 가겠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당신 찾기 전에 진영이 먼저 찾았어. 이혼 전에 당신이랑 진영이 그렇게 고생시켰던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진영이 통해서 당신한테 연락하는 것도 못할 일이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 자식 하고 있는 회사에 거래처 연결시켜주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믿기지 않는 소리였죠. 남편이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고 그 도움 덕에 아들 사업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단 얘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리한 행색으로 찾아와가지고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어쩐다 얘기를 하던 애들이었는데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아들 회사는 얼마 전에 부도 났다고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도와줬다는 거냐 따져 물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당신 아무래도 아들 내외한테 제대로 속아 넘어간 것 같다고요. 거기 지금 연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알고 있긴 하냐고요. 한 번도 아들 일에 간섭을 해본 적도 없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던 제가 연 매출이니 뭐니 그런 얘기들을 전부 어떻게 알겠어요. 믿기지 않는 얘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황당해서 멍하니 있으니 남편을 얼른 저한테 전화를 끊고 문자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주소를 보내랍니다. 이 배응망덕할 새끼들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차 한 대 보낼 테니까 그 차 타고 1시간 후에 이쪽으로 와. 당신이 아들 자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놈 속내를 내가 제대로 까발려 줄 테니까. 솔직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믿지 않았어요.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싫어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남편이 지금 잘 지내고 있으면서 저 몰래 아들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이 더 믿기 힘든 사실이었는걸요. 그렇게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정말 1시간 후에 남편이 보낸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살면서 이런 고급차를, 그것도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본 적이 없어 쭈뼛쭈뼛 올라타고 차는 알 수 없는 목적지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회사 주차장이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려야 하나, 우선 남편한테 연락부터 해봐야 하나 했는데 뒷자리 문이 열리고 남편이 타더라고요. 고생을 하고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니까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죠. 조금 나이를 먹긴 했지만 30년 전 얼굴이 그대로더라고요. 당신 고생 참 많았다며 제 손을 꼭 붙잡아 주는데 저도 모르게 남편의 품에 기대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녀석들이 하나밖에 안 남은 어머니가 모시기 싫어 거짓말을 했던 모양이야. 여기가 내 회사야. 진영이 그놈한텐 오늘 거래처들 다 모여서 급하게 회의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쪽으로 오라고 내가 연락했고. 도착해서 보면 알겠지 이제. 차에 타서 한참을 기다리니까 주차장으로 벤츠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주차를 한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림새였죠. 고급스럽고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전 정말 믿기 힘들었지만 여태까지 남편이 했던 얘기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갔고 저도 차에서 내렸지만 그 앞에 나서지 않고 차에 몸을 가린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유, 회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설마. 그래, 네 놈이 아직 눈은 맛이 안 간 모양이구나. 아버지 얼굴을 바로 알아보는 건 보면 그동안 남 몰래 뒤에서 도움 주고 있었던 게 네 아버지일 거란 생각은 못했나 보지. 근데 내가 없는 사이에 아주 배응망덕한 짓을 했더구나. 너희 엄만 너희 두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어떤 기초수급자가 연 매출 몇십억을 올리면서 법인 비용으로 벤츠까지 끌고 돌아다닌다니?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 행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진작에 사업 말아먹고 도망간 지 오래예요. 어디서 저희 집안 얘기 좀 주워 들으신 모양인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래서 뭐 그쪽한테 피해 준 거 있습니까? 한창 사업 잘 나가고 있을 때 아픈 어머니까지 모셔가면서 내가 그런 위험 부담을 왜 해야 되는데요? 아들의 얘기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까맣게 속고 있었던 건지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저 녀석을 키워왔는데 저 녀석의 눈에 전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아닌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데 방해가 되는 아픈 노모, 아니 짐덩어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배응망덕하던지요. 그 마음은 맞은편에서 얘기를 듣고 있었던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손을 번쩍 들어 아들의 뺨을 짝소리나게 후려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아들놈의 뺨을 세차게 더 한 대 후려쳤죠. 고함 소리가 꼭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이 배응망덕한 자식, 내가 그동안 니네 잘 되라고, 니네 배부르라고 도와주고 있었던 줄 알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 네 어머니 잘 모시고 효도하라고 그랬던 거다. 뭐? 잘 나가는 사업자 주제에 기초수급자라고? 아픈 어머니까지 모시면서 위험부담하고 싶지 않아? 이 배응망덕한, 이 고얀 놈! 박 실장, 뭐하고 있어? 다들 들어오라고 해. 그 광경은 마치 어디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아들의 따귀를 시원하게 날린 남편이 차를 운전해준 기사에게 손짓을 하자 기사는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전화가 끝나자마자 수십 대의 벤츠가 회사 주차장으로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줄을 지어 도열해 있는 벤츠에선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양복을 떡하니 갖춰 입고 내리더라고요. 누군진 몰라도 아들 사업에 있어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나 봐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굽신거리면서 다가가는 것을 보니까 전부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거래처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가 기초수급자라고? 아비가 돼서 아들놈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냐? 거짓말 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그래, 내가 니놈 진짜로 기초수급자 되게 도와주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 모두 잘 들으십시오. 오늘 회의 소집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저희 기업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신뢰를 꽂고 있는 거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거래처는 그 신뢰의 원칙을 시원하게 깨버렸어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땡땡 기업과의 협력관계가 파기됐음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땡땡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저희 업체와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남편의 얘기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보기 좋게 파랗게 질렸더군요. 어디 아버지 행세를 하는 거냐 바락바락 대들었던 깜냥은 온데간데 없이 남편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거래처들 다 끊기면 자기 정말 부도나는 거라고 제발 아버지께서 한 번만 얘기 좀 잘 해달라고 하면서요. 남편이 차 옆에 서 있던 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묻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그제야 제게로 꽂히고 저는 차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의 뺨을 다시 한번 세게 후려쳤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웃기지 마. 아직도 변명할 게 남았니? 지금부터 네가 하는 얘기 믿지도 않을 거고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도 않을 거니까. 왜 아버지 말씀이 뭐가 틀린 게 있어? 원래 부모는 자식 위해서 못하는 게 없는 법이야. 나도 그랬고. 그렇게 기초수급자, 수급자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 진짜로 수급자 꼴 되게 생겼네. 네가 그런다고 반성이나 할까 모르겠지만 말이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제발 이 사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뒤늦게 후회하며 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편은 정말 그 자리에서 모든 거래처들을 싹 다 끊고 정리해버리고 절 다시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제 손으로 나락 보낸 것 같아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컸었지만 이제부터 마음 독하게 먹고 아들 교육 제대로 시켜야 한다는 남편의 얘기에 정신을 다시 다잡았죠. 전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남편, 전 남편 소리가 왜 이렇게 입에 안 붙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움을 받아 무사히 재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그날 이후로 거래처들과 협력 사업이 전부 뚝 끊겨서 지금 우왕좌왕 회사 부도 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아들 교육 제대로 못 시킨 제 잘못도 있으니 이번엔 정말 남편 말대로 마음 한번 굳게 먹고 독하게 교육시켜 보려고요. 저 잘하는 거 맞겠죠?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도 주부였던 여자 사람입니다. 세상에 시댁에 힘들었던 여자들이 참 많아서인지 시댁을 칭하는 말들이 많죠. 전 개인적으로 시월드란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그 10월든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만 가득하고 저라는 사람에게만 인권이 없는 곳 같았거든요. 요즘 중국 무협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여러 번의 생을 겪으면서 고생하는 내용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 10월들을 벗어난 전 방금 고난만 가득한 그 세상에서 막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10월대에서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다가 버림받을 뻔했던 제 서글픈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 사는 어떤 사람도 있었다는 걸 그냥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하고 글을 쓴답니다. 전 어렸을 때 사고로 아빠를 잃었지만 능력 있는 엄마 덕분에 물질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풍요롭게 자랐어요. 풍요롭다는 건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랍니다.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갔다든지 가난해서 가지고 싶던 걸 못 가져 힘들었다든지 그런 경험들은 하지 않아도 됐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돈 자랑하면서 살진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평범하게 옷을 사주시고 학용품도 평범한 것들만 사주셨어요. 심지어 용돈 기입장도 쓰게 하셨죠. 특별히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왜 그게 꼭 필요한지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만 사주시곤 했죠. 그래서 집안이 풍요롭다는 걸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엄마 덕분에 지방에 살던 제가 그래도 서울에서 꽤 알아주는 대학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재수해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동네의 자랑이 됐죠. 전 여자들이 가지는 직업들 중에선 상당히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했고 제 어린 시절을 열심히 투자해서 앞으로 인생이 아주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제 인생이 진짜 꼬일 대로 꼬여버렸네요. 전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들과 달리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과 많이 친해지지 못했어요. 친구들끼리 시시콜콜한 농담으로 즐겁게 웃던 예전과는 달리 사람을 만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부분을 다 신경 써야 했고 제 속을 다 보여주듯 웃던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진심을 숨기고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하더라고요. 절대 제 약점을 들켜서는 안 된다는 책략가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죠. 대학교도 힘들었지만 회사는 더 큰 삼국지 판 안에 장기말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늘 여자들이 대화의 주제는 다른 사람의 뒷담화, 각종 예쁜 물건들, 사치품이나 명품들의 대단한 갈망과 소원, 남자 여자 얘기들 뿐이었어요. 그들 입장에선 당연히 사람 사는 얘기들인 거고 당연히 이쁘고 고가의 브랜드 상품이 좋은 건 저도 알지만 삶에서 저런 것들이 주는 기쁨은 아주 찰나일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친구들의 시시콜콜한 대화들이 너무 지겹고 재미가 없었죠. 차라리 일에 몰두하자고 정신없이 일한 덕분에 그래도 그나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덕분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일 잘한다고 승진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편도 아니었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한테 딱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어떤 동료는 저보고 사회화가 잘된 선택형 아웃사이더라고 하더군요. 전 남 신경 쓸 시간에 일을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온통 제 삶은 일과 휴식 둘뿐이었던 것 같아요. 회계사는 일한 지 5년까지는 업무량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초봉이 아무리 세도 업무 강도에 치를 떠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저도 주말엔 아무 약속 없이 집에 처박혀서 겨울잠 자는 것처럼 절대 안 나가고 쉬기만 쉬었죠. 그런데 팀에서 저한테 붙여준 직속 후배가 절 계속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 직원들은 이런저런 누군가의 뒷담화랑 온갖 잡담으로 수다 떨기 바쁜데 항상 저만 업무에 신경 쓰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만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게 다 보였대요. 절 보면서 처음으로 믿고 일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주 물어보고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기를 대해주는 걸 보고 저랑 친해지고 싶다가 좋아하는 감정으로 발전해서 사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이 후배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은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특히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기가 많이 아파서 엄마가 정말 낫게 하려고 몇 년을 고생하셨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더 마음이 많이 간다고 하더군요. 참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마마보이였지만요. 하여간 이 남자가 계속 들이대는 바람에 전 순진하게 남들 모르게 만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2년 정도 만났어요.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애했는데 이 남자는 저랑 결혼을 결심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엄마에게도 계속 제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저랑 그냥 사귀기만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자 하셨나 봐요. 전 남친처럼 편안한 분이겠거니 생각하고 일할 때처럼 단정하게 입고 어른들 좋아하신다는 간식 같은 거 사서 들고 나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 아주 인자하시고 고상하신 여성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입으신 옷이 말해주는 것 같았죠. 내가 바로 강남 사모님이란다. 이런 분위기였죠. 처음으로 제 옷차림이 너무 수수한가 하고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입사해서 월급 쓸 때도 별로 없어서 거의 차곡차곡 모았고 가끔 재미로 주식 투자 좀 하는 게 다였어요. 그냥 잃어도 좋다 싶을 정도로만 투자했죠. 그래도 초봉이 센 직업이어서 시어머니 될 분 앞에서 전 나름 당당했어요. 세상에 근데 이 시어머니 될 분은 드라마에서나 봤던 말들을 줄줄 읊으시더라고요. 아버진 뭐 하시냐. 원래 우리 아들 부인은 스카이 나온 사람 아니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느니 집에서 서울의 아파트랑 차를 혼수로 해올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얘기들을 다 듣고 있자니 제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 된 줄 알았죠. 전 솔직하게 제가 돈 모아서 소박하게 결혼 시작하는 게 꿈이라고 하고 어머니께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기 싫다고 얘기했거든요. 공기가 어색해지더라고요. 밥만 먹고 빨리 헤어졌어요. 남자친구도 빨리 돌려보냈죠. 제 눈치, 어머니 눈치 보느라 이미 말라 비틀어진 멸치 같았거든요. 저도 싫다고 하고 시어머니도 결혼을 반대했는데 결국 남자친구가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단식 투쟁을 하는 바람에 결국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전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행복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면 제 촉이 맞았는데 더 강력하게 거부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정에 약했고 우유부단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지금 허락해 주시지만 나중에 저 혼수 안 해와서 서운해 하실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아니란다. 믿어보렴. 우리 재준이 좀 잘 부탁한다. 지금 병원에서 링거 맞고 있어. 가서 좀 봐주겠니?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됐는데 남친 어머니는 제가 아직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들 성화에 정말 어색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 눈은 가만히 있고 입만 정말 어색하게 웃고 있는 얼굴 아시죠? 가끔 얼굴에 쥐가 나는지 볼을 문지르고 있는 게 보여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런 시어머니랑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친이 지금처럼 저를 사랑해주면 다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서로 다 아는 형편에 조촐하게 식 치르고 주변 아는 지인만 불러서 식을 올리는 걸로 하시죠.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성대하게 해야죠. 외동딸이라 제대로 결혼시켜주고 싶네요. 그 형편에 그게 가당키나 할까요? 아니 괜히 없으신데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도 아니고요. 괜히 빚내서 결혼하실 바에 저희 형편에 빚이라니요. 저 혼자에 키워도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열심히 돈 모았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부인. 아이고, 애들 제대로 된 데서 결혼식 하려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시골분이라 잘 모르시죠? 억소리 나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호텔 같은 데서 제대로 식 올리려면 정말 비싸다고요. 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좋은 데서 못해서 그런지 딸한텐 제대로 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저희 쪽에 대충 올 하객 추려보니 300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밥도 제대로 나오는 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영아, 너 어머니 혹시 허언증 있으신 거 아니지? 그 시골에서 주변 분들 300명,
서울까지 올라오시려면 다 난리 날 텐데 정말이세요? 서울 경기권에서 오는 사람도 많고요. 지방은 결혼식 날짜 맞춰서 차를 렌트하면 됩니다. 300명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250명 정도로 줄여볼까요? 너무 줄이면 사람들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요. 아니, 200명만 넘어도 차 렌트하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렇게까지 무리하시지 않으셔도. 그리고 호텔 같은데 너무 시골 분들 오시는 것도 모양상 좀 그렇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부인. 그리고 집 전세로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전 제 딸 전세로 시작하게 안 하고 싶네요. 제가 집 알아볼 테니 돈을 반반 부담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형편대로 살면 되지. 나 굳이 좋은 데서 안 살아도. 집이 비싸니까 집을 반반 부담하고요. 차는 저희가 해올 테니 예물은 제대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보낼 예단도 제대로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 네, 그러죠. 그럼 뭐. 전 너무 놀라서 테이블 밑으로 엄마 손을 얼마나 꼭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 여자 잘난 척하는 그 얼굴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전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엄마가 어쩌려고 저러시는지. 회사에 저희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렸는데 옆팀 강 과장님이 놀라서 저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평소에 별 교류는 없었는데 늘 자주 우리 팀에 놀러오고 인사도 자주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랑 남친을 번갈아 보면서 사실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맞다고 하니까 그랬구나 축하해요 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시더라고요. 제 착각인진 몰라도 순간 남친의 얼굴이 너무 의기양양한 표정이라 뭐지 했지만 곧 까먹어 버렸어요. 어떻게 결혼식 당일이 됐는데 우리 쪽에 하객이 너무 많더라고요. 화환도 너무 많이 와서 세울 곳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저 화환 다 누가 보낸 거야? 엄마 지인들이 저렇게 많았어? 그리고 다 무슨 회사 사람들, 업체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이 다 아는 사이야? 뭐지? 엄마, 나 몰래 혹시 다른 일 하는 거 있어? 다 누구야, 저 사람들. 하객도 돈 주고 산 거 아니지? 저 화환 엄마가 다 사서 보낸 거 아니야? 이 엄마가 원래 좀 마당발이잖아. 네가 어려서 몰라서 그랬지. 내가 저걸 다 어떻게 사니? 오신 손님들은 옷차림도 다 죄다 부티나시는 분들이었어요. 남편 쪽보다 하객도 많고 화환도 많아서 시어머니인 시종 일관 똥 씹은 표정이었죠. 화환이 떼지어 와서 더 놔둘 곳도 없으니까 두 집안이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없는 집인 줄 알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혼수를 한 해 만에 했는데 이건 일부러 속인 건지 뭔지 알 수가 없단 눈빛이셨어요. 저도 모르는 눈치인 걸 보시고 더 수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지만 신랑 쪽 하객들이 신랑이 멋진 신부를 만났다며 다들 축하해 주시고 칭찬하니까 시어머니도 웃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죽을까봐 엄마가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죄송했죠.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려고 기둥뿌리 다 뽑으신 거 아닌가. 엄마 노후 자금까지 싹 다 긁어모은 게 아닌가 해서 너무 마음 무겁더라고요. 엄마는 제 결혼 자금으로 하려고 모은 돈으로 썼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켜 주셨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남편 타라고 벤츠도 사주시고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지만 안 되면 정말 내가 엄마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신혼여행도 갔다 왔죠. 엄마는 말로는 못하겠다면서 시댁에 인사 가는 제 손에 편지 하나를 주시면서 시댁에 인사드리고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하시더군요. 집에 가서 읽어본 편지엔 사랑하는 내 딸아,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얘기들이 아니라서 어색하구나. 넌 하나뿐인 내 딸이니까 어딜 가서라도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에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멋진 여자로 자라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한 것도 정말 잘했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 2막 열리는 거야.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엄마도 행복하지 않단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불의를 보고 참지도 말고
네 양심에 맞게 네가 행복한 길로 계속 걸어가야 돼. 난 언제나 네 버팀목이 되어줄 거니까. 알겠지? 그리고 편지에 들어있는 카드에 돈 넣어놨다. 이 돈은 네가 살다가 어려울 때나 네가 꼭 필요할 때 썼으면 해서 넣어뒀으니까 돈에 구애받지 말고 멋지게 살아. 남편한텐 얘기하지 말고. 아, 그리고 비밀번호는 아빠 생일이야. 알지? 사랑한다, 우리 딸. 사실 아빤 아빠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생일 파티 하자고 얼른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회사 접대가 길어지고 술을 그렇게나 먹이더래요. 만취한 상태로 부랴부랴 오시다가 뺑소니를 당하셔서 생일이자 기일이 되셨죠. 엄마는 혼자 남아서 너무 막막하셨는데 엄마 모르게 아빠가 이리저리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셨고 그 덕분에 엄만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분식집을 하시다가 나중엔 기사식당도 하셨고 위치를 옮겨서 나중엔 백반집을 하셨죠.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엄마가 절 잘 키우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꼭 잘 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상식 밖의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리 엄마는 위대하고 모성은 대단하다지만 오로지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밖에 없는 사람은 제게는 너무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알고 싶지 않고 어딜 가더라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돼버렸죠. 결혼하고 인사하러 갔더니 회사는 언제 정리할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하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하시면서 우리 애보다 상사라면서 남편의 앞길 막는 것도 아니고 남들 보기도 우스우니까 다른 데 취업을 하든지 아님 전업주부 하면서 임신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구나. 더 나이 먹어서 애 낳으면 너만 고생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다들 맞벌이 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고 경단녀들도 취업 경로를 다시 탐색하고 난린데 갑자기 무슨 전업주부인가 싶었죠. 그리고 내가 남편보다 상사라서 다른 사람 보는 눈을 신경 써야 한다니 그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기는 정말 싫더라고요. 물론 임신하면 좀 쉬어야 할 수도 있지만 대기업인데 복지도 잘 돼서 임신해서 애 낳고 다시 복직하는 동료들도 많거든요. 점점 어두워지는 제 표정을 보고 남편이 당분간 맞벌이 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고민해보겠지만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만약 임신을 한다면 휴직을 고려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당장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대기업에 취업까지 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너는 벌써부터 어른 말씀이 말 같지가 않니? 네 남편이 그럼 출근해서 널 부를 때 팀장님 이렇게 존대해야 한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 되니? 지방 가장 체면 떨어지게 일터에 나가서 남자 체면이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자신감 없는 남자가 무슨 힘을 내서 큰일을 하겠어? 안 그래? 남편 아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인 건 알겠는데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딸이 있으시면 이제 시집 왔으니 회사 나가지 말라고 하는 시어머니 말 잘 들으라고 딸한테 회사 당장 그만두라고 하실 건가요? 아, 됐고. 나는 딸도 없을 뿐더러 너 어른 말에 그렇게 말대꾸하라고 누가 가르치든. 그리고 우리 아들 같이 잘난 아들 얻을 땐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 하지 않니? 죄송합니다. 일을 바로 그만두긴 어려울 것 같네요. 아우 정말 얘 뭐하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 화상 좀 치워라. 아우 속상해 진짜. 만만치 않은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신행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현실이라는 시궁창으로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어요. 저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당장이라도 결혼을 무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어머니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거들어주질 않더라고요. 결국 한통속이었던 걸까요? 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더 뻔뻔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하고 있으면 불쌍한 우리 아들이 죽어라 벌어온 돈으로 저만 호의호식하고 놀고 먹는다며 구박하실 분 같았어요.
그게 겁이 나서라도 절대 일은 그만두지 않으려고 했죠. 절 볼 때마다 일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저는 한결같이 죄송합니다만 말하고 다녔어요. 언젠간 포기하시겠지 하고요. 당신도 내가 일 그만두길 바래? 내가 상사라서 자존심 상하냐고. 아예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어. 회사에서 팀장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좀 그렇긴 하지. 주위 시선도 좀 신경 쓰이고. 그리고 회사에 남자 직원도 많으니까 더 별로기도 하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남자 없는 회사가 어딨어? 내가 회사에 당신 여직원들이랑 같이 대화한다고 뭐라고 한 적 있어? 아니, 근데 결혼 전에 내가 들었는데 옆팀 강 팀장이 자기 좋아한다고 하는 소문이 돌더라고. 일도 없는데 괜히 우리 팀 와서 자기한테 말 걸고 인사하고 눈 맞추고 하는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아마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자기만 몰랐을걸? 어디 내 여자를 넘보나 싶어서 내가 얼른 자기랑 결혼해버렸지. 그런 강 팀장 같은 놈들이 여럿 있었는데 나랑 결혼했다고 안 추근대리란 보장 없잖아? 그냥 집에 있는 게 마음이 좀 놓이긴 해. 세상에, 이런 대책 없는 모자와 가족이 되기로 한 제 자신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전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저 남잔 자기 사탕을 남한테 뺏기기 싫었던 어린아이였을 뿐이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피곤하기만 했죠. 그래, 그렇게 단식 투쟁하고 있다 가면서 자기 엄마한테 반항한 거구나. 저 마마보이가. 절 정말 너무 좋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남자가 절 좋아한다는 얘기에 열받은 데다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잠시 눈이 돌았던 거죠. 이거 사기 결혼 당한 거 맞죠? 더 할 말도 없고 피곤하기만 했어요. 남편은 절 안고 분위기 잡으려고 했지만 전 밀어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전 계속 저 모자들에게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싶었죠. 유난히 엄마가 보고 싶은 밤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전 그냥 꿋꿋하게 일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당장 임신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어서 남편 몰래 피임기구도 몸에 넣었고요. 들키면 또 얼마나 절 괴롭힐지 뻔하니까 저 혼자 과감하게 저질러 버렸습니다. 제 몸의 주인은 전데 남들이 뭐라 그런들 어쩌겠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가르쳐주겠다고 부르고 청소하는 법을 알기는 하냐며 부르고 빨래를 이상하게 개는 것 같다며 자기가 개는 방법으로 개면 반듯하다면서 자기가 원하는 각도가 안 나오면 계속 다시 하게 만들더라고요. 전 오기가 생겨서 계속 틀렸죠. 시어머니가 절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한테 저 쓸모없는 것 이런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 등 뒤에서 나지기 시작하셨다가 점점 면전에 대고 하기 시작했어요. 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권법을 연마해서 거의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경지에 다다른 정도가 됐죠. 그러다 남편이 실적이 좋아져서 승진을 하면 시어머니도 절 덜 괴롭히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특훈을 시작했죠. 윗사람들이 좋아하는 술자리 매너, 각 윗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메뉴, 입맛, 취미 등등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남편을 승진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사실 저희는 재무팀 소속이라 실적보단 기업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재무제표 작성, 세무인인 허가, 회계감사 등의 작업을 처리하는 일이 주업인데 입사하고 5년까지는 정말 지독한 업무량에 치여서 살거든요. 그런 업무들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회계사의 일인데 남편은 스카이대를 나왔으니까 업무 처리 빨리 하고 라인만 잘 골라 접대만 잘해도 승진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따로 골프도 좀 배우게 했고요. 공이나 퍽퍽 쳐대는 그 골프가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렇게 라운딩 돌고 연습하면서 적당히 부장한테 져주고 멋있다고 칭찬해주고 자주 엄지를 치켜들면서 잘 해내고 왔더라고요. 남편이 아주 입안에 혀처럼 구니까 부장님이 이사님들이랑 전무님 모시고 가는 골프 라운딩에도 데리고 가더라고요. 회사를 아주 사랑하는 사원이라서 같이 데려왔고 얼마 전에 직장인 팀장이랑 결혼도 했다고 하면서 회사에 뼈를 묻을 직원이라고 했더라고요. 참 웃기죠. 대기업도 결국은 인맥 싸움인 걸까요?
일처리 좀 잘하고 학벌 좋고 이리저리 접대 잘하니까 남편이 점점 빠르게 승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좀 씁쓸하긴 했지만 전 그래도 일을 그만두는 것보단 이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퇴사 강요는 그치지 않았지만 남편이 점점 승진을 하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전 아예 박차를 가하려고 윗분들 사모 모임에 저도 운 좋게 끼게 됐습니다. 잠시 무거운 짐도 좀 들어주고 일손이 부족할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남편이 절 적극 추천했대요. 이렇게 외조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남편이 모여서 골프 치면서 유대를 끈끈하게 할 때 사모들도 같이 차 마시고 남편 자랑하고 아이들 얘기하면서 유대를 돈독해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집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제품 정보 들어봤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다녔죠. 일하기도 바쁜데 저런 것들까지 알아보니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어쩌다 전무님 부인이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자기도 드라마에서 보이는 어떤 조명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모양만 대충 알려준 걸 제가 운 좋게 찾아버려서 바로 전무님 댁으로 보내드렸죠.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그냥 선물 드리는 거라고 보냈죠. 그 다음부터 좀 티나게 절 데리고 다니시고 예뻐하시더라고요. 주말에 꽃꽂이 배우는데도 따라가서 고급 정보들도 알아내고 좋은 이미지만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빨리 임원이 돼서 제가 일 그만두고 같이 우리 모임에 정식 멤버로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버렸어요. 계속 연기하다 보니까 이 여자들도 정말 외로운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 일하느라 바쁘다고 정신없는 통에 늘 사랑과 관심이 고픈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하는 작은 칭찬과 사모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말투에 경계를 다 풀고 완전 친해지게 됐죠. 사모들이 남편들한테 우리 남편을 추천하면서 일 잘하고 똑똑하다던데 일하는데 써보는 게 어떠냐고 적극 추천들을 해줘서 남편은 해가 다르게 회사에서 입지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정말 젊은 나이였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다 보니 남편도 갑자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많이 성숙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절 참 많이도 괴롭혔습니다. 일이 바쁜데 꼬박꼬박 김장도 하게 하시고 각종 제사에다 시부모님 생신 잔치상까지 다 떠넘기셨고 그럼에도 잘했다 소리 한번 못 들었어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배달 음식 썼더니 네 음식 솜씨가 이럴 리 없다며 배달시켰다고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은 정말 잘 먹었다고 칭찬해주고 가셨는데 맛있었으면 된 거 아닌가요? 회사 나가서 그 이후라도 계속 시켜드렸죠. 사람이 악에 바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배짱까지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방관자였죠. 자기가 엄마 좀 이해해드려. 가서 좀 도와드리고 애교 좀 떨고 그래. 뻣뻣하게 하지 말고. 늘 이런 식이었고 일절 도와주는 일이 없었어요. 보통 사랑하는 부인이랑 시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이 중간에서 오해도 풀어드리고 노력도 좀 하면 좋잖아요. 근데 남편은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다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더군요. 꼭 학창 시절에 셋이 노는데 둘이서 편 먹고 한 명 골탕 먹이는 것 같이 진짜 남편은 이래서 남의 편이라고 하는구나 싶었네요.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계획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한 처음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일도 안 그만두고 자기 말에도 계속 대꾸하고 피임하는 건 아니라는데 임신도 안 되니까 부하가 치밀 대로 치밀어 하더군요. 근데 임신하면 저런 시어머니가 또 얼마나 참견을 하고 괴롭힐지 전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은 파격 승진을 해서 상무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보통 회계직이 올라가기 힘든 자리인데 인맥 관리를 너무나도 잘한 덕분이죠. 그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절 보고도 수근거렸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 저 살자고 그렇게 한 걸요.
전 여전히 제 일만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모들이랑 만나서 수다 떨고 힐링하곤 했었죠. 전엔 접대나 모신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젠 좀 친해진 탓에 남편 자랑뿐만 아니라 남편 뒷담화도 하고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스트레스도 좀 풀리더라고요. 특히 시댁 뒷담화하다가 놀란 건 그렇게 잘 살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들에게도 시월드는 존재한다는 점이었어요. 이사직으로 승진한 남편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러면 오래 못 갈 텐데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접대와 아부에 더 열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맡은 일도 제대로 해내야 할 텐데 걱정이 됐지만 전 그냥 제 일에 집중하고 조용히 살려고 했죠. 근데 남편이 자기 이사실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승진하니까 이런 방도 내주고 좋겠네 하니까 피식 웃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이 바빠서 그러니까 이 서류들 좀 정리하고 처리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가득했는데 이걸 저보고 하라니 말도 안 되는 짓이었죠. 이런 일은 대신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더니 자기가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서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저도 지금 제 할 일이 밀려 있습니다. 제 업무 처리도 바쁜데 시어머니가 자주 부당한 가사 노동도 시키시고 남편 외조하느라 사무 모임에도 나가야 해서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러기야? 아니 내가 힘들다잖아. 나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많이 힘드시면 병원 가서 링거 맞으시고 다시 일하시죠. 건강은 챙기셔야 하니까요. 접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사까지 되셨는데 본인 할 일은 해가면서 인맥 관리해야 인정도 받고 자리 보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건 임원직 맡으시는 것까지였어요. 아직도 제가 왜 그렇게 외조에 열심이었는지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전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상무님. 뒤에서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나왔어요. 제 욕을 하는지 어쩐지 귀가 많이 간지럽더라고요. 퇴근하고 시어머니가 겉절이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게 기억나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쁘다고 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엄마, 내가 오늘 너무 힘들다고 마누라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 일도 많다면서 힘들다고 안 해주더라고. 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다른 사람 맡길 일이 아니라서 마누라한테 얘기한 건데. 아 진짜 사람이 왜 그렇게 꽉 막힌 건지 모르겠어 엄마. 나 힘들어. 아유 그 쓸모없고 대바라진 게 아니 왜 애도 못 낳고 남편도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하필 그런 물건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아들 엄마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쓸모없는 물건 내다 버리자. 너 이제 임원도 됐고 재혼하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집안에 갈 수 있어. 제대로 된 집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참한 여자 내가 알아볼게.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그럴까 엄마? 나 정말 요즘 마누라 때문에 숨 막혀. 집에 가기 싫어. 집에 가면 일은 다 밀려있고 예전처럼 청소도 잘 되어 있더라고. 늘 지친 표정이고 보면 숨만 턱턱 막혀서 대화하기도 싫고. 그래, 내가 빨리 처리할게. 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곱게 만들어서 가져갔던 겉절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음식이 아깝더라고요. 너만 엄마 있냐? 나도 엄마 있거든. 전 한밤중에 엄마를 보러 갔어요. 엄마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 계신 지 좀 됐거든요. 엄마는 반갑게 절 맞아주셨죠. 담아온 겉절이 맛을 보시더니 너무 맛있다고 너는 참 못하는 게 없다고 칭찬을 하시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서 엄마 앞에서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말 없이 달래주시며 조용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놈 때문이냐? 엄마 그러니까 글쎄. 전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쫙 다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는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고 절 계속 달래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오래 잘 참고 살았다. 그 바보 같은 모자들한테 복수 좀 해줄까 우리?
씩 웃으시는 엄마의 눈에 광기가 보이더라고요. 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로. 내일 회사 갈 때 이혼 서류 내밀고 당장 이혼하자고 해. 일은 이혼하고 나면 다 알아서 진행할 거다. 내일 비서 시켜서 점심 때 너한테 이혼 서류 전달해 줄게. 엄마 개인 비서도 있어? 멋있다. 엄마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너희 엄마 최강 센 슈퍼 히어로지. 엄마 때문에 잠시 웃었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어서 엄마 집에서 자고 바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엄마 비서한테 전달받은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한테 내밀었죠. 니까짓 게 감히 뭐 이런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선수 치지 못해서 약이 바짝 오른 얼굴이더라고요. 급하게 사인하고 서류를 던지길래 곱게 주워 나오면서 얘기했죠. 타시던 차는 돌려주시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반반 부담하기로 했지만 우리 집에서 계약금까지 냈으니 처음에 집 살려고 보탠 돈만 지금 시세에 맞게 더 얹어서 송금해 줄게요. 내일까지 집에서 짐 다 빼세요. 전 웃으면서 결혼 반지를 빼서 주고 왔어요. 예쁜 반지였는데 빼고 나니 족쇄가 풀린 것처럼 너무 속이 시원한 거 있죠?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이혼 서류 내밀고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내가 바람을 피우기로 했어? 뭘 했어? 시어머니랑 이제 쓸모없는 거 갖다 버리자고 작당 모의하는 걸 들어서요. 나도 그쪽이 쓸모 없어져서 내가 먼저 버리려고요.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 줬음 하네요. 법원 출석이나 잘 하세요. 아니, 그건 있잖아. 아니, 그게 됐고 입 다물어. 회사에서 쪽팔리기 싫으면. 전 통쾌하게 이사실에서 나왔죠.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 모자랑 더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입안 가득 박하사탕 한 통을 다 녹여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갔는데 제 짐이 싹 다 나와 있고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당장 나가라고 하길래 전 엄마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가 오기 전에 통화로 얘기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세상에 제 인감을 어떻게 구한 건지 제 동의도 없이 이 집 앞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곱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미친 시어머니와 아들에게 한마디 해야겠더라고요. 저희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잘못하신 게 제 남편 짐을 다 챙겨가셔야 하거든요. 제 짐은 다시 다 넣어주세요. 참 고생하셨겠네. 조사해보니까 공동명의이자 동의도 없이 은행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딱 집 살 때 보태주신 금액만큼 대출 받으셨더라고요. 어떻게 가져갈 몫은 다 챙기신 것 같아서 이제 집만 가지고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곱게 나가지 않으면 사문서 위조로 깜빵 가는 수가 생기실 거예요. 뭐? 이게 진짜 미쳤나 보지. 내 아들 집에서 내가 어딜 가? 가려면 네가 나가. 저는 더 상대하지 않고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은 상황을 듣더니 시어머니께 우선 짐 챙겨서 댁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악다구니를 쓰면서 버티다가 자기 아들을 불렀죠. 근데 아들이 이러다 우리 큰일 난다며 짐을 대충 챙겨서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비서는 전에 시어머니가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셨다가 실패해서 빚이 많이 생겼고 그거 메꾸고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몰래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진상도 그런 진상들이 없어요. 누가 보면 둘이 가족인데 제가 업둥이나 더부살이로 끼어 산 것처럼 저만 가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안 살아도 되고 더 신경전 하지 않아도 된다니 얼마나 속이 진짜 시원한지 제가 정말 많이 참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며칠 후에 회사에 갔더니 뭔가 분위기가 시끌벅적하더라고요. 다들 왜 이러나 했더니 곧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웬 임시 주총이래 그랬는데 엄마가 또 주주총회에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니 엄마가 글쎄 우리 회사 대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절 도와주셨던 비서 아저씨는 엄마가 백반집을 하시면서 알게 된 펀드 매니저 아저씨라고 하시더군요.
백반집이 위치가 좋아서 주변에 큰 회사들, 특히 금융계열 회사 직원들이 많았어요. 엄마 손맛이 좋아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도 손님들이 많이 몰렸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듣는데 솔깃한 얘기들이 많으셨대요. 이번에 어디가 얼마가 올랐고 어디가 하락세고 이런저런 정보가 많이 들리더랍니다. 늘 밥을 자주 먹으러 오는 펀드 매니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엄마 눈에 유독 띄셨대요. 밥 먹으면서도 항상 공부하고 분석하는 모습에 저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분과 상의해서 투자를 시작하셨고요. 아저씨는 늘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수익을 내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근데 아무리 예측을 잘 해도 9.11 테러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쉽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촉이 좋으신지 내수 쪽으로 투자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해서 늘렸었는데 그게 정말 엄청난 히트가 됐었대요. 그때 다들 외국계 투자를 많이 하던 시절이라 다 난리가 났었는데 엄마랑 아저씨는 도리어 큰 수익을 얻으셨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펀드 매니저 분을 영입해서 개인 비서처럼 같이 일하기 시작하셨다고요. 덕분에 식당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체인점 체제로 바꾸고 식당 체인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그 아저씨는 일에 정말 진심이셨는데 고객을 대하는데 좀 서툴러서 인정을 잘 받지 못하셔서 자신감이 없으신 거였고 엄만 그 아저씨의 진가를 알아보신 거죠. 돌이켜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만 식당 일하시고 밤에는 피곤하실 텐데 신문도 꼼꼼히 읽으시고 이런저런 경제 관련 책도 늘 읽으셨죠. 꼭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셔서 또 뭔가를 항상 계산하고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집에 오셔서도 늘 그렇게 공부하시는 바람에 저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특히 경제학 관련 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회계학과로 진학하게 됐고요. 다들 안 믿기시죠? 저도 안 믿겨요. 평범한 아줌마 같은 우리 엄마가 남들이 다 잘 시간에 공부하시고 또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일하신 우리 엄마였지만 우리 엄마가 드라마에서만 보던 대주주라뇨. 저희 회사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많이 사두셨고 특히 몇 해 전 회장님이 퇴임하시면서 자식들이랑 임원들에게 주식을 골고루 나눠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대주주 반열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 우리 회사 주식을 더 부지런히 모으셔서 가능했다고 해서 더 놀랐고요.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이 모여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데 전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네요. 회사 소식통에 따르면 엄만 엄청 깐깐하고 똑똑한 대주주시라 소문이 났고 베일 속에 있던 그분이 처음으로 여는 임시주총이라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였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죠. 엄마 화이팅! 엄마는 주총에 저도 참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조용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도 주식을 사뒀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면 된다고 초대장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회사 직원 신분으로 주총에 참석하니까 기분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오늘 임시주총이 열린 이유는 회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몇몇 임직원의 추태와 만행들 때문입니다. 저도 올해 회사에 몸담은 임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건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인 것 같아서 이렇게 다들 모이시라고 하게 된 겁니다. 비서가 나와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공개하는데 눈 뜨고 못 볼 광경들만 가득하더라고요. 매일 접대했던 게 고급 룸사롱에서 아가씨 불러서 옷 벗고 노는 것들이었고 그 아가씨들을 골프 치는 곳까지 부르고 코스 돌면서 만지고 돈 찔러주고 또 그 아가씨들을 거래처 사장님들께 접대시키고 보면서 속이 메스꺼렸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저렇게 아저씨처럼 변해버렸구나 싶었죠. 남편은 놀라서 고개도 못 들고 있었습니다. 몇몇 연루된 임원진은 더 문제를 크게 만들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고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지켜나가는 직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시며
저기 놀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경비를 버카로 긁었다는 사실에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셨죠. 관련자 명단을 화면에 띄우더라고요. 전 남편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알아서 퇴사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니까 다들 잦은 퇴사에 동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손들었고요. 저렇게 더러운 접대를 하는 회사에 다닌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놀았던 사진들이 너무 문란하고 처참했습니다. 저건 인맥을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진시황 놀이를 했던 거더라고요. 어렵게 외조까지 해서 임원 만들어 놨더니 하는 짓이 정말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했나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저런 짓 하고 다니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착잡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나갔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하더라고요. 회사 동료들이 눈치를 보다가 괜찮냐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사실 미리 말 못했는데 우리 이혼한 지 좀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마음껏 씹으셔도 된다고 웃으니까 사람들이 더 안절부절하다가 그냥 다들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또 어떤 분들은 절 공주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공주님이에요. 이랬더니 주주총회 참석했던 저와 제 엄마를 알아보신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것 같았죠. 회사 생활이 아주 편해졌거든요. 저를 보고 방실방실 웃어주는 사람들 뿐이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 여전히 제 일 열심히 하면서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시어머니가 친정집에 찾아왔다고 해서 갔더니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고 계시더라고요. 사부인, 제가 모자랐습니다. 제가 대주주이신 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일정을 생각해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애가 폐인처럼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어요. 저러다 사람 하나 잡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 들어간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소중해서 그런 아들이랑 살고 있는 며느리가 미워서 제가 머리가 돌았나 봅니다. 품 안의 자식이고 놓아줬어야 되는데 그때를 잘 몰랐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늦었다는 거 알지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렇게 와서 빕니다. 아들이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자식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법입니다. 내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난리친 그 아드님이 고마워서 벤츠도 사주고 편하게 살라고 집도 크게 투자해서 얻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셨네요. 인과응보라고 하죠? 돌아가세요. 더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가 치른 죄값을 자기 스스로 치르고 있는 거니까 어머니 정성으로 잘 희생시키세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고치고 일어서지 않는 한 아들에게 앞으로 발전은 없을 겁니다. 좀 고민하고 힘들어한다고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으면 어머니가 말리셔야죠. 제가 해드릴 일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세요. 힘없이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다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걸 어쩌겠어요.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도 해보고 다시 경제학 관련된 책들도 읽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때 엄마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기업의 재무팀에 있으면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굴러가는지 잘 파악하게 됐으니까 더 큰 돈의 흐름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한테 노하우도 좀 전수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저도 그 급변하는 시대를 살면서 뒤처지지 않고 열정 넘치게 살아가 보려고 해요. 잠시 인연이 아닌 남자를 만나서 정체됐지만 세상에 꼭 여자가 주부로 살아가야 하는 법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좋은 남자 만나면 자식은 낳고 싶다는 생각도 이제 드네요. 어쩌면 전 남편이랑 살면서 피임을 했던 게 제 인생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함께하면 더 행복할 사랑과의 아이를 가지고 싶네요. 구구절절 이렇게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 인생은 그렇게 재미있는 인생도 아니었어요.
전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더 큰 기복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감정에 치우쳐서 살다 보면 제 중심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라 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남자한테 속아서 결혼하고 많이 참고 살았지만 이제부턴 한번 크게 아팠으니 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마음먹고 더 힘차게 살아가려고 해요. 아, 그러고 웃긴 건 제 사모님 인맥들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자주 모임을 가지는데 이젠 접대가 아니라 사회에서 만난 좋은 언니들이랑 친목 도모 같은 느낌으로 만나고 있어요. 같이 대화하고 취미생활 공유하고 좋은 차나 좋은 고기나 해산물 있으면 서로 나누고 또 맛집도 가고요. 높으신 분들과 어울려서 거만해지거나 하는 건 전혀 없고 세상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공부를 하는 중이랍니다. 전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덕분에 멋진 사회 친구들을 얻었네요. 인맥은 이렇게 넓혀가는 건데 전 남편은 아마 그걸 몰랐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좋은 사람들만 가득가득 하시길 바라봅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저도 이제 정말 엄마랑 행복하려고요.